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 그리고 딜러님과 함께 케빈 워시 신입 의장 체제의 첫 번째 FOMC가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FOMC 성격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빠졌거든요. 시장이 사실 케빈 워시가 첫 번째로 이끄는 FOMC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바꾸진 못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고 동결이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까 했는데 보니까 점도표랑 물가 전망에 좀 더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좀 매파적 동결로 보시고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매파적 동결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는 동결하였다. 시장의 이제 전망대로 동결은 하였습니다. 12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하였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갔구나 정도는 이제 인식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점도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 사실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전망에 대한 중앙값이 3.4%였는데 3.8%로 40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제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준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CME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드와치 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올해 금리가 그 FOMC 전까지는 동결 혹은 한 차례 인상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 FOMC 이후에는 한 차례 인상은 9월에 반영이 되었고 심지어 12월까지는 두 차례 인상도 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은 좀 빠르게 반응을 한 자산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채권 금리도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다 같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행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좀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주말간 이제 전쟁에 대해서 네. MOU를 맺었다. 이제 근데 맺겠다. 또 서명식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MOU는 체결했지만은 이제 네. 협상을 하는 단계는 좀 딜레이 되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뭐 출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자산시장 흔들렸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6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그런 방향성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핵심은 점도표였는데요. 보니까 점도표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중간값도 올라갔고 또 위원 절반가량이 연내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PC 물가 전망도 2.7%에서 3.6%로 좀 크게 상향된 모습인데 이게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로 좀 부담을 줄까요? 네, 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라는 것과 이런 자산 간의 가격들은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좀 적은 금리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네. 혹은 개인 같은 경우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주식이든 네.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반대로 또 금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못 하게 됩니다. 뭐 기업들은 좀 투자를 줄이게 되고 또는 이제 개인들은 대출을 좀 줄여 가지고 좀 자산을 좀 회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좀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점도표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이 위험 자산으로 좀 대표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조금 아쉬운 뭐 부분이었지만은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기관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안 되어서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계속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위험 자산으로 좀 대표될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들의 비중을 조금은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네. 것들이 분명히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제 투자 심리, 투심에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좀 방향성을 만들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이 케빈 워시 신입 의장의 첫 번째 FOMC 회의였는데 사실 케빈 워시를 두고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저 사람은 매파 성향일 것이다. 아니다. 또 전통적인 매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봤을 때 딜러님이 보시기에 워시 체제의 통화 정책 방향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어제 저도 그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보는데 아마 코인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파월 다시 불러와라 이러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혹시나 기대했던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하나도 없었죠. 네. 뭐 그냥 우리는 물가 안정을 달성한 의지가 있다 이걸로 하고 끝났긴 했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왈가왈부가 많았던 게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고 네. 또 과거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유동성 위기 당시에는 이제 돈을 푸는 게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더 많은 그 선제적인 그 정보를 퍼블릭에게 주는 거를 좋지 않다. 그걸 이제 10년째 철학제 지켜오신 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왈가왈부할 게 있었는데 네. 저는 결국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돈 푸는 걸 거품이라고 반대하는 매파이기도 하면서 이제 점도표 작성에서 본인이 빠진 것도 봤을 때 이제 좀 더 그 불투명하게 안개 속에서 운영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코인 입장에서는 네. 이제 FOMC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리퀴디티, 그러니까 전반적 유동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 금리는 물론이고요. 채권 금리도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개 속을 걷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끌려가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더 많은 그 해증을 잡아야 될 필요도 많이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단서를 안 주는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를 막 올리진 않아도 인하는 최대한 미리고 필요하면 올린다라는 기조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갈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네, 보니까 성명서 내용도 좀 축소를 하셨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도 생략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중을 뭐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번 또 FOMC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CEO 세일러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 이탈이 아니라 자금 배분 변화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으로 지금 자금이 좀 쏠려가면서 비트코인 수요를 일시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쏠림 현상이 단기적일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현상과 구조적 현상 두 개 다 양면하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AI 섹터도 같이 커질 것이고 그에 네. 따라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투자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AI 섹터 또는 맞아요. 반도체 섹터, 우주 방산 이런 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모가 많이 오는 시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장기적으로 좀 밝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결국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뭐 AI 에이전트 또는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더욱더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들 또한 이제 뭐 원래 피어 투 피어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캐시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지만은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머신 투 머신 이제 기계와 기계 간의 이제 그런 금융 거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런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 또는 뭐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항상 쓰일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방향성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앞서서도 이제 고란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은 캐시우드 또한 결국엔 이제 미국 기관들의 자금들이 지금은 뭐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위험을 감수하는 또 위험을 받아들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소외를 받고 있고 아마 나중에 이런 뭐 AI 섹터, 반도체 섹터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이다라는 네.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일 때는 또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AI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도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파생시장 상품 이 변수입니다.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106억 달러 규모인데요. 현재 맥스페인 가격, 그러니까 최대 고통 가격은 7만 4천 달러로 현재 시세보다 좀 더 많이 높습니다. 자, 만기를 앞두고 이런 옵션 포지션이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 딜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7만 4천 달러가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18%에서 19%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차이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오른다에 건 물량이 많네라고 생각하면 롱 포지션이 많으니까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낙관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쉽게 쿠폰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8만 달러에 살 수 있는 쿠폰을 잔뜩 사왔는데 지금 네. 시세가 6만 2천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쿠폰은 쓸 데가 없죠. 이 쿠폰 그냥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그냥 시장에서 지금 사도 63,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름달 건 물량이 사실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네. 숫자만 많지 다 힘이 빠진 상태인데 이게 왜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이 쿠폰 팔았던 쪽이 혹시 몰라 비트코인이 미리 사뒀다가 만기 때 쿠폰이 휴지로 굳으면 그 물량을 다시 내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를 잡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을 여러 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쯤 보통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아까 워시의 변수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연준이 앞으로 시장에 신호를 점점 덜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 수를 이제 못 읽어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험을 더 많이 들어두는데 그게 만기 때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 이게 적은 거래로도 그 가격이 많이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숫자보다는 딱 6만에서 6만 5천 달러.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에 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를 좀 먼저 보는 게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표 대표님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옵션 만기에 항상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주로 이제 지금 106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데리비트라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나타난 물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월 금요일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 가장 큰 물량이 있고 사실 매주마다 이렇게 옵션의 만기가 돌아오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7월 말이 이제 그 6월 말이 74,000달러로 이제 백스페인 프라이스가 잡혀 있는데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냐라고 보시면은 7월 말은 67,000달러, 그리고 8월 말은 더 낮은 63,000달러, 이제 9월 말은 75,000달러, 12월 말은 72,000달러로 잡혀 있어요. 이제 그 말은즉슨 그래도 이 박스권에 갇혀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의 좀 투심이고 결국 이렇게 옵션 매도를 하는 것은 좀 개인보다는 좀 기관 자금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마켓 메이커들도 많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변동성에는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 시기에는 좀 항상 좀 조심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좀 매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변동성 잘 지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겨울이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5로 극단의 공포 단계이고 또 이달 들어서 현물 ETF에서만 약 21억 달러가 순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국면이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과도한 공포감일까요? 네, 사실 뭐 초입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런 있고. 지 꽤 됐잖아요. 네, 사실 2025년 10월이 이제 초입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절도 항상 이제 겨울이 끝나면 또 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초겨울보다는 좀 한겨울에 가깝다. 이제 물론 그 끝이 언제라서 봄이 언제 올지, 벚꽃은 언제 필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네. 이제 그것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런 뭐 매크로에 대한 유동성 지표, 그리고 뭐 섹터에 대한 지표, 그리고 뭐 이런 FOMC 다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반감기에 대한 영향 이것이 이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좀 있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그 반감기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10월이 이제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 또한 어찌 보면 2024년 1월에 들어왔지만 그들 또한 학습할 수 있었던 게 그 반감기 전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좀 조심하면서 자금을 좀 덜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뭐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다기보다는 좀 한겨울 중심 어딘가 있지 않나 생각이 지금 합니다. 밖에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네. 크립토 시장은 이렇게 한겨울이라니 네, 맞습니다. 너무 상반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암호화폐 겨울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고 또 거래소 물량이 271만 개로 최저치까지 줄면서 이 공급 측면에서도 강세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시 변수의 압박 그리고 공급 측 강세론 이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 두 개가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공급과 뭐 매크로 네. 정도면은 당연히 명확하게 매크로가 이깁니다. 네. 데이터로도 보여주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유동성 이제 장기 상관관계를 보면 0.98이거든요. 네. 그게 주식과 금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 좀 더 비율을 드리자면 12개월 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번 중 8번이 이 같은 상관관계를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은 거의 상수예요. 그리고 뭐 안 파는 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는데 뉴 머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가격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장기 보유주들이 안 푼다는 얘기도 물론 좋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체인 따보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어요. 사실 뭐 여기서 누가 샀다, 기관이 네. 너 올렸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쥔 기관들은 사실은 이제 온체인 뭐 공급 이런 거 안 보고 이제 FOMC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케빈이 어떻게 말할지 이걸 더 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급이 마른 장작처럼 쌓여 있어도 그 누가 라이터를 불 켜지 않으면 그게 활활 타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조금의 약간 촉매제가 있어야 되는데 촉매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네. 반드시 공급보다 매크로 쪽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평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좀 먼저 불을 지펴줬으면 좋겠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거시 압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뭐 온체인 데이터도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만 지켜보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도 사실 ETF 유입 이후에는 약간 좀 의미가 퇴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졌던 게 네. 사실 25년 10월이 돌이켜보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돌이켜 보면은 고점을 알리는 지표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즉슨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의 이런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ETF 사실 큰 자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이제 뭐 사실 온체인 데이터 밖에서 결국 OTC 장외 거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다크풀 거래라고도 하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온체인 흔적이 좀 뒤늦게 올 수 있는 이러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최근 5월에도 이제 블랙락이 뭐 1조 8천억 원 규모의 뭐 다크풀 거래를 했었다. 이것도 뒤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좀 더 매크로 영향이 지금은 좀 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매크로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워시 체제 FOMC 그리고 AI 자금 이동, 옵션 만기, 그리고 줄어드는 공급까지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종합을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겨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이다. 숨고르기 국면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겨울을 좀 못 버티고 떠나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좀 이제 매크로적인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매크로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워시 체제의 FOMC를 통해서 향후의 유동성, 금리의 방향 좀 어떠한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것이 지금 계속 좀 지연되면서 좀 큰 이슈가 없게 있는데 이것이 사실 승인이 되어야지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런 FOMC 그런 유동성 매크로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접재와 제도화 이 두 가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매크로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향후 금리 방향성과 또 클래리티 법안 이슈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딜러님께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저 다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뭘까요? 기관은 저희만큼 차트 보겠습니까? 아닐 그쵸? 거예요. 사실 네. 기관은 더 터무니없겠지만 뭐 4주년설 이거를 좀 더 깊게 보고 그때에 네. 맞춰서 투자하려는 용의가 더 클 겁니다. 사실 4주년 그거는 이제 좀 퇴색됐다라고 하지만 기가 막히게 들어막히고 있고요. 사실 기관은 곧 유동성이라는 걸 항상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수요가 있고 비트코인 그 가격 거래소에서 최저치만 하더라도 네. 기관이 만약에 지갑에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호가 에러가 나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규제가 어떻게 풀고 가서 유동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예의주시하셔야겠지만 네. 결국에는 기관이 들어올 타이밍을 우리도 개미지만 어깨에 같이 탈 그걸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된다.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관의 수요 하반기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4주년 설이면 일단 올해 연말이 가능성이 높겠죠. 연말. 네, 올해 연말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 대형 IPO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형 IPO들이 많이 들으면 흡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자금이 다 글로 쏠리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은 또 한편으로는 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IPO를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 IPO 했던 건 숫자는 많았지만 규모는 작았는데 이 IPO 이 스페이스X 단일만으로도 3조억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좀 무게가 좀 다르다. 그래서 흡성하는 것도 본인이 좀 공부를 더 해보시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바구니 면으로 봤을 때 이때다 하고 담을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요가 언제 들어올지 하반기에 저희 저희 크립토랩스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크립토랩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